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죠? 그죠? 명절이 한 주를 까먹어가지고, 네,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얼굴도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다들? 자, 오늘 수업할게요. 이모군란부터 갈 거예요. 우리 근현대사가 여러분들 합격을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배운 내용들이 정작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전에 우리 한번 했던 것들은 이제 흥선대원군 정도만 좀 신경 쓰면 되고요. 어차피 흥선대원군도 하나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하면 나오는 거고, 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출제 안 할 수도 있어요. 흥선대원군 부분은. 근데 이 시간부터는 우리 근현대사를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 이유가 5개에서 7문제가 맥시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20문제에서 5개에서 7문제는 엄청난 문제의 분량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합격에 가장 좌우하는 부분 중에 이 파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부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꼼꼼하게 하나씩 다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수업을 할게요. 자, 이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82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 이제 근현대사라고 그러죠. 근현대사 부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유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연도가 좀 암기돼야 돼요. 우리가 전근대사는 제가 암기하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선후관계 좀 보세요 정도만 하지.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연도 암기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요. 네, 내용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후관계 잡아야 됩니다. 연도 암기되면 선후관계는 자연스럽게 잡힐 겁니다. 즉 어떻든 사건의 내용들에 대한 선후관계가 좀 잡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역사 시험에 그나마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합격을 당락을 좌우한다. 수십 번 얘기해도 고쳐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근대사야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되면 점수 금방 나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바보가 아닌 이상. 근현대사는 공부를 좀 속된 말로 해서 좀 빡세게 좀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목을 난 다음에 이제 선후관계를 쭉 보시면 이제 갑신정맥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84년. 그 다음이 동학이 1894년 1월에 되고요. 같은 연도에 갑오기에 또 이루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군란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군인들이. 이 시기에 보시면 고종임금 시기입니다. 고종임금 시기고요. 군들은 이영이 있습니다. 이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으니까 어떤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무의영과 장의영이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무의영과 자, 이 사람들은 중앙군이기도 해요. 중앙군이란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얘들은 직업군인이에요. 그리고 신식훈련을 받아요. 예전 반대되는 개념은 구식군인이겠죠. 기존의 군인들, 쭉 조선시대도 있었던 군인들은 구식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무기가 틀리죠. 칼, 활, 창입니다. 얘들은, 구식군인들은. 전통 무기죠. 얘들은요, 거기에 뭐가 추가됩니까? 총이 추가됐어요. 네. 총이 추가되는 부대에 신식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장교들도 우리 군인이 아니라 일본군이 와서 가르칩니다. 네, 일본군 장교가 신식훈련을 가르칩니다. 우리 남성분들 군대에 다녀오시면 가장 먼저 훈련소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제식훈련을 하죠. 기억나세요? 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들. 일자로 반듯하게 가는 것, 자양자, 우양, 처음 가면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건 신식훈련을 일본인 장교를
초빙해서 가르친다고. 이게 일명 호리모토라는 사람이에요. 네. 호리모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얘들은 지역군인 때 어떻게 가장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신식군인들은 월급이 잘 나와요. 왜냐면 얘들 출신 성분들이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또 월급 안 받아도 충분히 살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예. 그 얘들은 집에 있는 노비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요. 집에서. 신식군인의 자제들은요. 그 중간에 노비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서. 자기 도련님께서 훈련을 잘 받는지. 근데 가끔은 일본인 장교 이런 거 시키겠죠. 우리 군대 가보면 어떻게 계급이 깡패잖아. 뭐 열중지자 차렷 앞으로 치쯤 뒤로 치쯤 수없이 시키잖아요. 훈련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포복 훈련도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양반집 귀족들의 자제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멀쩡. 열중지자 차려도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양반이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시키던 분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때쯤 되면 어떻게 뒤에 노비들이 막 달려온다고. 저기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도련님 대신. 도련님 대신 지금 막 낮은 보고하고 있다. 이거 군인이야?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월급은 잘 받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애들이 훈련이 끝난다면 장교로서 막중한 국가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훈련 자체부터 약간 좀 이상하죠? 그죠?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99인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장기간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되게 장기간 거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난을 일으키게 됐다. 난을 일으키게 됐다. 99인들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신식구인들이 난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월급을 한 6개월 이상 받지는 못했는데 그 선해청해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선해청해 도봉소라는 창고에서 월급을 주는 날입니다. 선해청은 우리 알다시피 17세기 강해군 때 처음으로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대동법을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그 담당하는 관청일이 선해청입니다. 관공서입니다. 선해청의 창고가 도봉소예요. 이때 이제 월급을 주는데 쌀 한 석을 주는 거예요. 6개월 이상 밀렸는데 쌀 한 석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이제 속된 말로 땜빵 좀 해주는 거야. 이거 좀 먹고 좀 이따 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쌀 한 석 주는데 쌀 안에 우리가 쌀 껍질을 쌀겨라고 그러죠. 우리 쌀 통째로 먹을 수는 없잖아. 그지? 쌀겨에 그 다음에 여기에 또다시 모래가 섞여 있어요. 모래가 섞여 있어요. 그럼 한 4분의 1 정도만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양이 안 되는 거야. 쌀 한 석에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장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섞여 있는 거야, 그냥.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아니지. 그럼 밥 한 그릇 먹겠다고 쌀 한 톨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게 모독을 받게 되면 다 싫은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살면서 어떻게 누군가가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어떡해? 만사 귀찮잖아요. 그죠?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내가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구나. 인격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군인들이 나를 일으킨 거예요. 나를 일으킨. 자, 그러면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이 모든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잖아. 타켓이 하나 생겨야 되잖아. 그게 이제 민비라고 보는 거예요. 고정గిం구의 부인은 왕비였던 민비 일족들이 국가의 중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비뿐만 아니라 민비 일식들을 좀 더 잡아 죽이자는 게 이제 이렇게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궁궐의 담을 넘게 되죠. 민비를 잡아야 된다. 가장 큰 원흉이 민비다는 거예요. 창덕궁을 도나문을 넣어버려요. 정문을 도나문이라고 그러는데요. 도나문을 통과시켜서 민비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죠. 이 소식을 궁녀들이 먼저 접하고 민비에 급하게 연락을 취하죠. 그래서 민비는 궁녀들이 입는 옷으로 환복을 합니다. 갈아입고 뒷문으로 도망가서 겨우겨우 생명은 부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궁궐이 99인들에서 완전히 장악됐잖아요. 그죠? 99인들이 이제 다시 고정임금 해결책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고정임금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에게 이미 SOS를 청했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미 흥선대원군은 궁궐에 들어오게 하면서 자기 측근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측근들 일부를 구직 부인들의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흥선대원군이 고정임금의 요구에 따라서 흥선대원군이 자진해서 간 거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콜을 한 거야. 웨스트워치를 아버지에게.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와서 이걸 수습하는 과정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수습하는 과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수습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옛날 제도를 다시 복원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494쪽 봐보세요. 창덕궁을 습격했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니은번 보세요. 494페이지 전개 부분에 창덕궁을 습격했다. 그 정문을 우리 뭐라고 한다? 도나문이라 한다. 도나문을 넘었다고요. 궁궐문을, 입구의 문을 넘었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흥선대원군이 드디어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우리 알다시피 1863년에 집권해서 1873년까지 집권하고 넘어갔어요. 끝났다고. 다시 복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통리 기무아문과 별기군을 폐지했다. 밑줄 그어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이건. 자, 봐요. 통리 기무아문은 청나라의 제도입니다. 청나라의 제도를 고정임금이 모방했어요. 일종의 고정임금의 개혁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즉 어떤 업무에 세부화시켰다, 전문화시켰던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 게 통리기무아문이고요. 그 다음에 별기군도 폐지시켰습니다. 별기군 아까 설명드렸죠. 신식군입니다. 신식군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5군영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5군영은 조선 후기 군사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서울이겠죠. 서울에 하나, 둘, 셋, 넷 중요 자리에 5군데의 군을 배치하는 걸 5군영이라 불러요. 이걸 다시 원상 복구시켰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흥선대원의 권력을 잡았는데 청군들이 개입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청나라 군인들이 군나라에 개입하게 됐다. 갑자기 이걸 처음 하신 분들 갑자기 청나라에 왜 들어옵니까? 그런데 조선과 청은 주종관계입니다. 우리가 청나라 약 250년 정도 대략 주종관계입니다. 속국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조공을 갖다 바쳐주는 거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됐어요. 아니, 그쪽에 청나라의 황제들이 우리의 명하면 그 요구나 명령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자,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했다는 것은 청나라 애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집권했다고 그랬잖아요. 23년, 74년까지. 왜? 고정임금 1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섭정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청나라와 흥선대원군 사이에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질 않아요. 청나라 말 잘 안 들으려고 흥선대원군이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또다시 청나라 입장에 봤을 때 흥선이 집권하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군이 여기 경기도 시흥에 오게 돼요. 가깝잖아요, 여기하고. 바다에 배를 대고 흥선대원군 집에 가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청나라天진항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청나라 애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이세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을 압송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무력 개입 구실을 차단하고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민씨가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다. 그 기억, 니은, 디귿번에다 하나 추가해 주세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 글씨를 하나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잠깐만 서울에 하층민도 참여했다 적어놓으세요. 부인들만 참가한 게 아니라 서울의 하층민도 참여했다.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재물포조약은요, 일본군이 우리 서울에 있는 공사관에 군을 주둔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제사가 파견됩니다. 왜냐면 호리모토가 죽었거든요, 교관이. 호리모토 죽은 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과 호리모토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하는 뜻이죠. 사제사가 일본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사용하게 되죠. 박영효가 사제서로 가는데요. 태극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보통 우리 기존의 책들은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김옥균이 처음 사용한 걸로 나옵니다. 조미소통상조약 때 김옥균이 최초 사용이다.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참고로만 두세요. 아직까지 기출도 아예 30년 동안 아예 없어요. 참고로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두 번째 갑니다. 지금 봐요. 청나라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개입되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전쟁이에요. 저는 이렇게 판사를 하지만 여러분 판사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 필요한 것만 하시는 거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자, 봐봐요.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이게 이제 별표 5개짜리예요. 이모곤란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이 부분이에요. 조청, 상민, 수렴. 자, 잘라볼까요? 이렇게 자르면 돼. 글자 길죠? 조선과 청나라의, 그죠? 상인들과 일반인들이 수력,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 통상을 하는 장정이라 세부적인 규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인지 보세요. 여러분, 자, 봐보세요.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 조약을 맺은 이유를. 자, 1876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지. 일본과. 강제로 문이 오픈됐잖아. 우리 강화도 기점으로.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년이 지났다고. 82년이니까 봐봐. 이모곤에 82년이니까 6년이 지났잖아. 그죠? 6년 후에 우리 조선의 경제가 완전히 일본인들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뭐냐면 250년 동안 속국이었는데 경제적 이익을 별로 가져간 게 없어요. 청해 입장에서는. 조공품만 우리가 갖다 바친 거야. 야, 이거 좀 가져와봐. 우리가 갖다 주는 거야. 응?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실질적 이익은 일본이 다 가져가고 청나라 입장을 할 때는 가져간 게 별로 없는 거야. 자기 속국인데. 그리고 자기 속국을 갖다 일본이라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빼앗아가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청도 어떻게 될까? 야, 그럼 우리도 경제적 이익을 좀 가져가야 되겠네.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의 새로운 무역 규정을 잡았다는 거예요.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요걸 결과 우리나라의 서울의 양화진에서 출발해서 전국 장시가 오픈된 거예요. 누구에게? 청나라 상인들에게. 오케이? 자, 봐봐. 금년에 시험에 나옵니다. 남짓등 결국은 나오긴 나오는데 뭐냐면,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대략 한 80%에서 90% 정도를 장악했어요. 일본 애들이. 청나라 애들은요, 빵 퍼센트에 가까웠다고요. 그 결과 서울의 양화진을 포함한 전국의 장시가 문이 열렸다, 청에 열렸다는 얘기는 이 결과치가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시장 장악력을 일본이 6, 청이 60대 40% 정도로 이렇게 청이 많이 만회하게 됐어요. 이게 기출이에요. 이게 기출이에요. 즉 무역량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역량이 이모곤란 이후에 청과 일본의 조선과 대조선 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했던 것들이 올해 기어코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럼 이건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그대로 적중돼서 아마 지문에 나와서 아마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 기억납니다. 그건 제가 맞았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요건 꼭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잡으셔야 돼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강화도대학 때 우리 시장을 다 빼앗아갔던 애들이 조청 상류수령 무역장전, 청나라에서 직접 본격적인 시장 개입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장악력이 일본과 청이 비등하긴 하지만 아직 청이 너무 수준을 못했다. 6대 사용 등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리을번 가겠습니다. 청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고문단이 파견됩니다. 네. 청나라 고문단입니다. 청나라 고문단이 우리나라에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책 지문 보기 바랍니다. 양의 말을 다 못 적을게요. 자, 원세계 오장경이 이끄는 군대가 서울에 상주하여 내정을 간섭하였습니다. 일본군도 와 있으니까 얘들도 와야 되겠지. 마젠창 세무정책 고문 멜렌도로프 앞에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청국 주재 독일인입니다. 친청 독일인이 쉽게 해서 친청 독일인 예교고입니다. 예교임 줄고 있습니다. 예, 멜렌도프는 단독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고문관이에요. 최초의 고문이에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이런 시험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온 순서를 가끔 물어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네, 가장 먼저 오신 분이 누구 계세요? 효종임금대 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효종임금 시기에. 청나라에서 텐진항에서 물건을 싣고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난파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한참 외국인 나오지 않다가 이제 우리가 막 개항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이런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최초의 청나라를 대신한 친청 독일인입니다. 친청 독일인에서 멜렌도프 우리나라 최초의 고문이었다는 사실도 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세계 또는 이안스카이라고 합니다. 군사고문입니다. 조선의 군대를 훈련시켰다. 그 다음에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물포 조약이라고 얘기했죠. 방금 얘기했던 일본군이 주둔하게 된 계획에 이미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박용열을 사제사로 일본에 파견되기 시작했다 하나. 그 다음에 495쪽에 미음번 한번 봐주세요. 조일수 조규 속약 보겠습니다. 조일수호 조규 속약. (1882년) 부산, 온산, 인천항에 일본이 이정을 각 50유로 하고 2년 후에는 100유로 하였습니다. 자, 좀 새로운 단어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설명이 안 되면 어렵지요. 이걸 간행이정이라고 합니다. 자,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6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6년이 지나간 다음에 강화도 조약에 대한 속약을 맺었다. 강화도 조약 속약을 맺었다. 자, 볼게요. 간행이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심리에서 50유로 확대, 그 다음에 2년 뒤에 100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심리는 요즘 말로 치면 4km. 심리는 훨씬 더 막 늘어나는 거죠. 자, 볼게요. 되게 쉬워요. 말 단어가 이게 좀 어려울 뿐이지. 자, 일본 애들이 배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물건을 가득 싣고 올 거거든요. 그럼 항구에 들어오겠죠. 항구에 이렇게 물건을 하여가겠죠. 수출하는 물건들 하여갑니다. 하여가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매하는 거리를 갖다 우리는 간행이정이라고 불러요. 처음 인천항에 부산항에 물건을 하여했을 때 4km까지, 그러니까 인천 제물포항에서 4km까지가 일본인들이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 4km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인천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이 물건을 받아서 다시 파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조일수, 조규, 심리 이때까지, 그러니까 속약 전까지는 뭐 되죠? 심리까지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과 조선인이 어떻게 공동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인과 조선인이 공동으로 거래에 따라서 심리까지, 심리 벗어나면 우리 조선인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속약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자, 속약이 되면 6년 뒤에 50년까지 늘어났잖아요. 그죠? 예. 이때 되면 어떻게 되죠? 50년 되면 일본인들이 독점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100년 되면 마찬가지 더 독점이 되겠죠. 점차 거리를, 자기들 시장 장악력을 더 점차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애들은 속셈이 이제 우리가 되게 이 시간대부터 우리 보통 열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일본인들이 이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져야 돼요. 계속 우리 시장을 장악하게 하는 모습들이 계속 엿보일 겁니다.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죠. 다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셨죠? 근현대사는 암기사항이 연도를 암기하라 했지 내용을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은 내가 다 숙지해야 돼요. 흐름 자체를 갖다. 그 다음에 일본의 요구봅니다. 495쪽입니다. 일본은 본국으로 피신하였던 하나부사를 오타가 있습니다. 토가 아니라 통하여 조선정부의 사죄와 배상금 지불 등을 요구하였다.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 한번 하죠. 이안스카이, 멜렌돌로프, 마젠창, 박용효, 태극기 정도. 페이지 넘겨갑니다. 496쪽. 개화파의 분화 보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해 내정 간섭과 개화 정책의 방법을 둘러싸고 같은 개화파가 분화가 됩니다. 자, 온건 개화파. 동도 서기론의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대표님이 김홍집, 김윤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개화파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온건파하고 그 밑에 급진개화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스승이 한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박규수입니다. 평양감사를 지냈고 박지원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열알기를 썼던 박지원의 손자가 박규수인데요. 평양에 전어를 셔먼하고 왔을 때 그 평양감사가 박규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온건파와 급진파로 이모군란 이후에 서로 바뀝니다. 방향이 달랐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동도 서기론입니다. 온건파들은 동도 서기론. 김홍집, 김윤식. 양모운동은 청나라 애들이 했던 내용입니다. 청나라 애들이 했던 내용이고요. 급진개화파, 적극적 개혁을 추진하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본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우리는 변법 자각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하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동도 서기론 뭡니다. 우리나라는 도덕적으로 봐도 서양에 뒤질 게 없다. 즉 우리나라의 도덕은 뭡니까? 성리학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리학은 서양의 어떤 사상보다도 뒤질 게 없다. 단 서양의 기술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우리가 서양의 기술을 왜 수용해야 될까? 경험치가 있어야 되지. 책만 읽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경험치가 뭘까요? 다산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건립할 때 이걸 사용했죠. 보통 수원 화성이 10년짜리 공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2년 남짓하더니 건립이 끝났다고. 뭐죠? 무거운 짐을 올리는 도레 같은 걸, 거중기를 이용해서 요즘 현대 기술적인 건축할 때 볼 수 있는 것들을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서양의 기술을 우리가 본받을 만하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은, 사상은 배울 게 없지만 기술은 쓸만하더라. 청해 양모운동 보죠. 서양의 무기는 쓸만하더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서도 성리학이잖아요. 중국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서양에 들어 뒤질 게 없더라는 거지. 단 무기는 쓸만하다. 그 대표적인 뭐죠? 아편 전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군과 연합군에 합쳐서 청나라가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영국 애들이 그 당시 나쁜 놈들이죠. 자유무역 시대에 우리가 파는 물건을 다 사가라는 뜻이에요. 영국 애들이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럼 청나라 애들이 받긴 받겠는데 힘이 없으니까. 근데 아편에나 차마 우리 국민들에게 팔 수 없다는 거죠. 청나라 애들이 그 요구사항을 영국 애들이 묵살하죠. 야, 자유무역주의에 이러고도 팔아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새끼들아, 얘기하는 거야. 아편을 팔아달라는 얘기예요. 수입해달라는 얘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 아편이 백성들의 건강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편이 건강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아편을 갖다가. 에? 거부했죠? 그랬더니 영국 애들 들어왔잖아요.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아편 전쟁이에요. 이거 봐. 아편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줄 알았다는 거야. 영국 애들이. 아니, 청나라 애들은 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애들의 무기는 쓸만하더라. 이건 우리가 가져오자. 봐요. 이건 뭐죠? 점진적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파가 두 개 나뉜다는 뜻이죠. 서양의 무기라든가, 이런 기술도 우리가 쓰자는 거예요. 청과하고 우리 생각이 거의 같아요. 온건계합파, 동도서기론, 청나라 애들이 양모운동, 같은 말로 중체소용론이라고 불러요. 중국 애들 이야기합니다. 청나라 애들은 중체소용론. 중국의 체질은 그대로 주자는 거고, 서양의 쓸 용자, 무기라든가 기술을 우리가 가져다 쓰다. 양모운동. 동도서기는 우리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본의 메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 메이지는 우리 한자로 명치라고 얘기합니다. 명치. 이건 일본의 연호입니다. 일본의 연호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일본은요,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입니다. 네. 영어로 쓰면 막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막부 정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고. 계속 막부가 바뀌고 권력 세력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구테타가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근데 이 시기는 뭐냐면 하급 장교들이 구테타를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그네들에 의해서 막부 정권을 세우는데 그네들은 권력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 결과 이 막부 애들이 구테타를 성공한 다음에 그 권력을 군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본 천황이라고 할까요? 일본 천황의 권력을 이양시켰어요. 천황의 권력을 이양시켰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권력을 빼앗겼던 천황가 입장에서는 권력을 잡기도 되게 좋죠. 그리고 얘들이 요구사항이 뭐죠? 계획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새로운 신진 군사력들이 일본이 살기 위해서 빨리 계획해야 된다. 그 계획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일명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게 이제 명치년에 천황 연호했던 명치년에 유신, 우리 새롭게 하자. 우리 제도가 너무 뒤떨어져 있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근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대화 시작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 거의 대부분 왕 중심의 국가였다는 거예요. 왕 중심의 국가였다는 거예요. 얘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뭘까요? 입헌군주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가 평등사회를 이런 거 주장합니다. 입헌군주제란 왕은 인정하겠다. 인정하되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왕의 천황의 권한을 제한하자. 이게 입헌군주제예요. 우리 정치 발전사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우리 신라 시대 때 나왔던 게 뭐죠? 전제군주제였다. 출발점이. 모든 권한을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왕의 입에서 나온 게 그 법이었다는 거지. 이걸 뭐라 불러? 전제군주제라 부른다고. 근데 어떻게? 왕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거야. 제한하겠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입헌군주제예요. 그 다음 발전돼 가는 게 뭐예요?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 뭐라고?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이 되어 있잖아요. 공화정이잖아요. 이게 공화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화정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입헌 군주제도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의 선진 국가들 그거 전부 다 뭐예요? 공화정이죠. 공화정은 뭐예요? 힘은 어디예요? 근원은 우리 민에서 나온다는 거죠. 즉 공화정이란 헌법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일 상위법은 헌법을 만든다. 즉 국민의 참정권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거고, 가장 핵심은 공화정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공화정이라고 불러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대표를 뽑는 거야. 대통령제면 뭐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하는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거고, 그럼 내각 책임자를 어떻게 해? 국회의원들에서 그 나라의 수반을 뽑는 방식, 이게 공화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뭡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해서 우리 힘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거든.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처음으로 뭐예요? 입헌 군주제를 주장한다. 우리는 아직 뭐예요? 이거 하고 있다고. 근데 전제 군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지금 힘이 딸려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고정임금식이 어정쩡한 뭐 이런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해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이거 안 돼요.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기초가 약하신 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립, 재정확보책을 둘러싸고 급진개혁파가 일본에 가서 차관 도입하려고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입지가 축소됐습니다. 자, 재물포조약 보겠습니다. 일본군 공사관에 군을 주둔하는 조약, 최초로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케이스가 되었다. 그래서 이모군한테는 제가 암기상을 하나 드리거든요. 임재란한테 재물포조약과 태극기가 사용됐다는 뜻입니다. 앞글자만 따보았습니다. 암기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이해가는데 시험 문제를 정작 풀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1분 안에 다 풀리지 않은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재태 이렇게 살짝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재물포조약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일 기한으로 흉도를 체포하여 엄징할 것, 일본국 피해자를 후한 예로 장사 지낼 것, 제3조 5만 원을 지불하여 피해자 유족 및 부상자에게 급여할 것, 배상금 50만 원을 지불할 것. 야, 50만 원이면 장난 아니야, 이거. 자주 얘기합니다만 그 당시에 서울 집 한 채 값이 10원이었습니다. 그 5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시겠죠?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5조의 별표 갑니다. 5조 앞에서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시켜 경비에 임하는 것을 허용할 것. 서울의 공사관 보호라는 명목으로 최초로 일본 군대가 창조하게 되었다. 원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국 군인들이 그 부분을 보호해줘야 돼요. 자, 우리 강화문에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미 대사관하고 일본 대사관이에요. 거기 경찰차와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왜요? 외교 공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의 대사관들이 머물러서 우리나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경비가 허술하게 쓸 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조그만이라도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오늘날은 이제 경찰들이겠죠. 그 경찰들이 그 대사관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강화문 가보시면 미 대사관하고 일본 대사관 가보세요. 경찰차하고 도로가에 경찰들 쫙 깔려 있습니다. 네, 지나간 행위를 신문을 하지 않지만 출입하신 분들은 전부 다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어때? 보호해줘야 되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일본에 미국의 대사가 파견되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그 나라의 경찰들이 우리 외교관들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목적인데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재물포조약에는 일본 애들이 지네들이 하겠다는 거, 우리나라를 못 믿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조 갑니다. 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여 일본 국에게 사지할 것. 박용효를 사제사로 파견하면서 조선국이 태극기를 최초로 사용하게 돼. 최초 밑줄 긋고 이렇게 적으면 돼. 퀘스천. 그 밑에 나와 있죠. 조미소 통상조약 때 최초로 사용된 유력설이 있습니다. 누가요? 조미소 통상조약 때. 누가? 거기에 김옥균이에요. 김옥균이라는 인물이 이미 처음 사용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설이 바뀌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쯤 개합 활동 이후에 활동의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방문국 설치가 하겠습니다. 83년입니다.
일본에서 인쇄시설을 들여 방문국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최초 근대신문인 한성순보를 간행했다. 이거 뭘까요? 인쇄입니다. 인쇄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인쇄소 방문국입니다. 약간 그 방문국이 좀 일본 냄새 나지 않나요? 이 또 히로부미를 일본식 한자로 쓰면 이등 방문이에요. 그럼 방문국이 뭐예요? 일본 냄새 팍팍 나잖아. 일본에서 일본 인쇄시설을 가져왔으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쇄소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한성순보를 발행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입니다. 순자가 이렇게 씁니다. 열흘 순자인 거 보겠어요. 신문이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보, 대부분 일보는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을 갖다 일보라고 하는 거고요. 날일자 쓰기 때문에. 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 되고, 순보는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 일보, 주보, 그 다음에 순보. 순서대로 본다면. 됐죠? 그 다음에 우정총국 보겠습니다. 보병사로 파견되었던 홍영식은 미국의 우편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근하여 고정원 일을 수행하여 그대 우편 사업을 시작했다. 자, 봐요. 보병이란 말은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땡큐입니다. 보병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처음 들어보는 단어잖아. 우리 21세기 쓰는 단어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예전에 쓰는 용어들이 한자 용어들 있잖아. 그럼 저게 무슨 뜻인 줄 알면 어떻게 해? 우리 말처럼 써보자고, 땡큐라고. 자, 그럼 봐봐, 우리 생각해봐. 누군가에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한다는 얘기 뭐가 되는 거죠? 앞에 감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누군가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는 얘기잖아. 자,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게 뭐야? 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느 장소를 찾아가 갑자기 낯설어서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내비를 찍고 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씩. 죄송한데요. 여기 어느 부서에 이게 있는데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쪽 가서 우측으로 돌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까? 알았어. 이렇게 하고 갑니까? 전자죠? 사람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되게 모르는 경우 많아요. 저도 우리 동네하고 옛날에 살았던 동네 잘 아는데 생판 모르는 동네 갈 수 있잖아요. 어디지? 모르겠는데? 그럼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거든요. 여기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가세요? 좌측으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한다고. 감사하는 얘기 뭐야? 우리가 같은 연도예요. 이모곤란하고. 근데 연도가 좀 다르게, 시기가 다르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미국의 공사가 우리나라에 파견돼요. 즉 외교 관계에 맺었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답례로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수호 조약을 맺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가 파견되고 답례로 미국에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이걸 포병사라 불러요. 포병사가 미국에 파견돼서 어떻게 미국의 산업시설을 보고 온단 말이야.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선진국에 도달이 됐어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배울 관련 게 되게 많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공장에 차 일부러 하나씩 찍어내는 걸 막 구경한다고. 얘들은 기가 막힐 일이겠지. 반도체 공장, SK니, 삼성이 반도체 공장에 첨단 기술을 보고 어떻게 얘들은 기가 막히겠지. 쉽게 해서 뭐죠? 산업시찰하는 거예요, 식택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가서 어떻게 산업시찰 좀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간 게 뭐예요? 우체국을 간 거야. 그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 봐봐. 보병사로 파견됐던 여러 사람 중에 홍영식 대표적인 인물인데, 미국의 우편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근하여 고정한 일을 수행하여 근대지 우편 사업을 시작했다. 자,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를 갔나 봐요. 샌프란시스코 우체국을 갔더니 기가 막히게, 우리는 우체국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없어요. 내가 저기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편지를 하나 보내주면 어떻게 자기 집 노비시켜가지고 편지 글 써가지고 야 부산에 김대감한테 편지 전해주고 답장 받아오너라. 거의 이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편이라는 거 없었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라서 우편 시설을 본 거야. 그때 막 컨베이어 벨트가 막 돌아가는 모습을 본 거야. 우리 지금 컨베이어 벨트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는 거 아니야?
물건 올려놓고 쭉 돌아가면 자기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택배할 때 물건 짝짝 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수구, 동구, 무슨 구에서 물건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서? 기가 막혔겠지. 우체국 자체도 없는데 우리는. 동네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기가 막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홍영식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체국이 만들어진다. 그 우체국 개국 축하연 때 터진 사건이 뭐예요?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왜? 급진기아파들이 온건폐하들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왜?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건으로 터진 게 갑신정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이모군란까지 이렇게. 조금 쉬어갈게요. 갑신정변은 좀 끊어가겠습니다. 끊어가겠습니다.